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강세 보이면서 연착륙 내지 노랜딩 시나리오가 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채권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상이 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좀 일부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외환 시장에서도 보면 달러와 이제 비달러화 간의 이게 통화 비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가 지금 상당히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엔화나 유안은 약세를 보이고 반면에 신흥국 통화는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이럴 위험성도 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전망이 좀 엇갈리면서 좀 더 좀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그야말로 팬데믹 사태 이후에 이 격변의 시기를 지나면서 또 다른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이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격변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고산병이 상당히 후유증이 심합니다. 고산병이라고 해서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이 고물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 금리를 올리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7개월 연속해서 이 금리를 올리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 뭐 유럽중앙은행이라든지 일본중앙은행도 각자의 어떤 통화정책, 금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혼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쯤 해서 우리 이 연합뉴스 경제TV가 개국한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첫 돌입니다. 지난해 첫 개국을 할 때 어려운 시간에도 자리를 내주셔서 첫 방송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이 국제금융통이십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이용재 원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원장님 요즘 이제 8월이 되고 또 연준이 7월 달에 금리를 한번 올리고 난 다음에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치가 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금융센터에서 보시는 입장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어떤 시각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작년 이후에 이제 그 국제금융시장의 이제 변동성과 이제 불확실성이 좀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서 이제 피치가 이제 미국 정부의 그 신용 등급을 이제 한 단계 낮추면서 잠시 충격이 좀 올 거로 예상했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크게 이제 충격이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일부 금리가 조금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뭐 크게 충격을 하지는 않고 또 시장에서도 이제 반응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피치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정 정책, 특히 재정 건전성의 문제에서 제기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점을 재정 정책 측면에다 두고 있는 듯한 피치의 결정인데 그 다음에 무디스가 또 지방은행 10개 은행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또 강등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또 다른 가계부채 문제가 하나의 발화점이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듯한데 이 역시도 최근에 글로벌 시장의 금융시장의 특징을 놓고 보면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도 그렇고 모두가 다 비슷한 사정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작년 이후에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가를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 금리 상승의 충격이 부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중소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그 익스포저가 좀 큰 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소은행들의 문제를 좀 무디스가 신용등급 하락하면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충격이 어떻게 올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큰 시중은행들 예를 들어서 뭐 시티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원장님께서 국제금융센터를 총괄하시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취합하시면서 느끼는 점은
이 미국 쪽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시중 큰 대형은행들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작은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면 연준과 이런 큰 은행들이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좀 쓴 것 같은데 지금 금융시장의 특징을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형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제 금리 인상을 네. 이제 계속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대응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지금 저기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대체로 우리의 금융위기 이후에 네.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새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왔고 네. 아직까지는 좀 웬만한 충격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좀 중소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 특히 이제 무디스가 이제 평가를 신용등을 낮춘 것처럼 중소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클 경우 이럴 경우는 조금 더 금리 인상의 충격이 있을 것을 보고 있고 또 한편은 좀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주택금융화와 달리 이제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좀 더 취약성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제금융센터에서 6월 29일자 리포트인가요? 보니까 아마 이 금융시장에서의 비동조화 현상,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지금 뭐 채권시장이 좋으면 주식시장이 좀 나쁘고 또 주식시장이 좋으면 채권시장이 나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반적인데 어떻게 이런 비동조화 현상에 대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좀 금년도 이제 국제금융시장에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에 있어서 비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요 경기 흐름이라든가 물가 또 통화 정책 흐름에 대해서 조금 전망이 좀 불투명하고 네. 또 최근에 금리 인상의 충격이 가계와 기업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소 이제 전망이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 컨센서스가 좀 형성되지 않고 있어서 또 전망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원인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또 같은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은 네. 이 성장주 중심의 이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금년도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주식시장이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만은 네. 사실상 전체 지수를 상승하는 것은 소수 몇 개의 주식에 이제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S&P 500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17% 상승했는데 네. 사실상 7개 종목이 그 70%를 기여한 거로 좀 평가되고 네.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이제 그 챗 GPT 같은 게 나타나면서 네. 그 AI 등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네. 이런 반도체나 인공지능에 대한 그래서 기대 현상이 높아지면서 주식을 좀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또 한편은 이제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이제 주가와 채권 시장에서 상반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강세 보이면서 연착륙 내지 노랜딩 시나리오가 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네. 채권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상이 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좀 일부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이같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 간에서도 경기 전망이 좀 엇갈리면서 좀 더 좀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울러 이제 외환 시장에서도 보면 달러와 이제 비달러 간의 이게 통화 비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달러가 이제 약세면은 빗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그렇죠. 또 달러가 강세면 빗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달러가 굉장히 달러 인덱스 지수가 지금 상당히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엔화나 유안은 약세를 보이고 그렇죠. 반면에 신흥국 통화는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이럴 위험성도 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채권 시장에서 이 통화 긴축에 따른 금리 인상이 좀 계속되고 있고 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신용 스프레드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이힐드 채된 스프레드를 보면은 5월 같은 경우는 5%였습니다. 최근에 4%로 오히려 스프레드가 줄면서 조금 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업 부채 급증이라든가 고금리 장기화 영향
요인들이 좀 덜 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경제나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에 좀 더 이제 조정 위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영재 원장께서 약속을 지키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지난 방송에 나오셔서 이 국제금융센터가 과거에 연말이 되면 다음 해 경제 전망을 하고 한 번에 이제 끝이었는데 이걸 조금 많이 이 개최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한다라는 약속을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벌써 올해 두 번째 이제 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그런 설명회라든지 경제 전망에 대한 이런 세미나를 보고회를 개최를 하시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는 게 피부로 와닿으시죠. 예, 특히 금년도 설명회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그러시죠. 왔던 걸 좀 평가하고 어떤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어떤 뭐 내용을 좀 주로 많이 설명을 주셨는지요? 일단 뭐 저희들이 이제 먼저 이제 다시 이제 개최하게 된 배경은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세계 경제나 국제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이 그렇죠. 높아지고 있고 예.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한 경제 전망과 실제 경제 흐름이 좀 괴리도 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리기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좀 글로벌 물가가 좀 진정되면서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도 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여전히 이제 물가는 소위 스티키하다고 표현할 그렇죠. 정도로 좀 장기화되고 있고 네. 또 긴축적 통화 정책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작년 연말에 이제 기대하기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하면은 네. 그것이 글로벌 경제 그렇죠. 또 나와서 한국 경제 등을 해서 전반적으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만은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미흡한 모습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좀 유럽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에너지 가격 폭등하고 그것이 큰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거로 예상했었습니다마는 의외로 겨울에 온난한 겨울로 해서 무난히 좀 그렇죠. 넘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정학적 위험 같은 경우는 좀 금년도에 좀 가닥을 좀 잡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마는 미중 갈등 내지 또 러우 전쟁의 위험성은 좀 계속 진행되고 네. 있고요. 또 금년도 상반기 뭐 잘 알다시피 좀 큰 이벤트로 갈 수 있던 것이 SVB 사태로 인한 그렇죠. 미국 은행 위기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었고 네. 그 와중에 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UBS로 통합되면서 또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치 못한 이벤트들이 발생하면서 네. 해외 분석가들도 이제 금년도 경제하고 이제 금융시장 전망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좀 저희들도 이제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네. 좀 더 이제 우리 센터 정보를 찾고 계시는 뭐 정부뿐만 아니라 은행, 기업 또 개인 투자자들까지 해서 이분들에 대해 좀 더 종합적이고 좀 체계적인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자 좀 새롭게 금년 6월 29일 날 네. 저희 그래서 이제 하반기 세계 경제 및 국제 민영 전망 및 주요 시에 갖고 이제 예. 좀 저희들이 좀 했었습니다. 이 자료는 인터넷으로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항상 저희 센터가 일반 정보 이용자들에게 특히 좀 제공하고 아울러서 저희 센터의 공공성도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네. 모든 자료는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려놓고 좀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꼭 그 보내주시는 속보, 국제금융 속보를 제가 매일 챙겨서 보고 외신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국제금융 시장의 변화 또 분야별 전망 이런 것도 제가 참고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조금 전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격차 이게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게 1981년 이후 최대폭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단기 금리 차가 발생이 되면 보통 10개월에서 13개월 이후에 경기 불황이 본격화된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주식시장은 앞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7개 종목이 전체 어떤 17% S&P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데 70% 비중을 차지했지만 그래서 주식시장은 상당히 호황적으로 보이고 이런 채권 시장과 주식시장의 서로 다른 비동자 현상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배경은 뭘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익률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과거에 이제 거의
경기 침체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네. 과거 60년대 이후에 보면은 거의 이제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것이 뭐 일반적인 현상이었었습니다. 네. 뭐 지금 또 수익률 역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10년물하고 3개월간의 수익률 차이가 네. 작년 11월부터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금년 5월에는 역전폭이 184bp까지 이제 크게 벌어진 적도 네.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익률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까지 발생하는 시차는 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짧게는 뭐 4개월 걸린 적도 있고 길게는 이제 16개월까지 나타난 네.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한 10개월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예. 이런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를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첫째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곧 하락할 거고 통화 긴축 기조가 좀 곧 종료될 거는 기대가 일반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 침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좀 얕게 지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않나 그래서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IB들이 그 미국 경제 성장을 봐더라도 이제 몇 달 금년 상반기만 해도 뭐 처음에는 작년 말 경우에는 금년 2, 3분기 상반기에는 뭐 3, 4분기 네. 또 한때는 또 4분기에 내년 초에 뭐 경기 침체가 올 거로 예상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걸 전부 약간 걷어들이는 그렇죠. 이런 분위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계속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다른 한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전체 그 실물 경제 흐름과는 다른 이제 빅테크 업종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금년 상반기에는 주체 PT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도체나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 쏠림 현상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좀 시장 참가자들의 그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 네. 또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 예. 또는 주식시장 내의 테크 기업과 비테크 기업 간의 그 차별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강세를 이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면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금리 흐름도 살펴보면은 채권 시장도 점차 이제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를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물론 전 최근에 약간의 그 장기 금리가 좀 상승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은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네. 점차 좀 금리는 낮아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또 장단기 금리 차도 좀 점차 좀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좀 굉장히 고점을 기록하면서 네.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일부에서 우려도 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말씀 주셨는데 결국 그거는 이제 하반기 경기 향방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 피치가 신용 강덕을 하면서 앞에서 이용재 원장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재정 부채 문제, 그다음에 재정 지출에 관한 어떤 유연성,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진 게 뭐 피치의 신용 등급 강등의 원인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향방 그리고 재정 적자 문제 이제 대선을 내년 되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어떤 식으로 보고 있고 피치가 과연 이번에 강등한 게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했다는 게 합당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일단 먼저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 경제는 이제 상반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그렇죠. 있었다. 1, 4분기에 이제 2.0%, 2분기에 2.4% 성장하면서 사실상 그 G7 국가 중에 가장 네. 높은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이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면서 성장의 모습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비 증가율이 다소 좀 둔화됐습니다만은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특히 2분기에는 기업 투자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2, 4분기에 보면 7.7% 급증하면서 전체적인 성장을 이끌어왔는데 네. 특히 이제 공급망 회복에 따른 설비 투자라든가 미국 정부 연방정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법 이런 것들에 따른 그 공장 건설 등에 따른 구조물 투자 이런 것들이 전체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1, 2분기 성장세를 보면서 IB들이나 국제 그 금융시장에서도 미국 성장세를 좀 더 상향 조정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한때 4, 4분기나 내년 연초에 좀 약간의 경기 침체를 우려했던 기관들이 많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양호한 성장세라든가 디스인플레이션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들. 예를 들자면 전 6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3.0%를 기록했거든요. 예. 이러면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고 이러면서 또 6월달에 한때는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전 신규 그 고용 수당 요구하는 인원수가 약 20만 이하, 이제 18만 정도로 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도 좀 약화되고 그래서 경기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침체 우려도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금년도 4, 4분기 내년도 성장률을 마이너스 성장에서 점차적으로 뭐 제로 내지 또 약간 상향하면서 계속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네.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 하락인데요. 그 하락 같은 경우는 좀 그 주 원인들은 뭐 여러 보도됐습니다만은 향후 3년간의 재정 악화 가능성이라든가 정부 부채의 높은 증가세, 또 지난 20년간 반복된 부채 한도 협상의 막판 타결 문제 등에서 거버넌스 문제 등을 주요 강등원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재정 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정부 부채도 23년도에 112.9%에서 25년도에 118.8%로 증가할 거는 이 전망선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그 피치 신용 등급이 이제 뭐 국제 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미국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견조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미 달러와의 그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라든가 안전자산으로서 유상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조금 좀 그게 시장에 미친 영향을 적었다 할 수 있고 또 시장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 워렌 버핏이라든가 네. 또 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레리 서머스 뭐 이런 주요한 주요 플레이어들이 피치의 신용 등급 하락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거나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보인 것들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제한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도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각국 정부들이 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정 정책을 많이 활용하고 또 재정 지출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이러한 그 피치 등급이 좀 비록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적었습니다만은 네. 주요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한 그 시장 평가가 좀 더 엄격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고금리 기조에 따른 리스크로 인해서 은행권과 상당히 많은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있었지만 앞에서 이제 제가 여쭤본 것 중에 하나가 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은 그렇다 쳐도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 모두가 다 어떤 그 신용 경색의 문제, 즉 유동성 공급이 고금리로 인해서 막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또 우려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이제 급격히 인상되면서 고금리의 충격이 이제 시장에 점차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특히 금융기관들의 익스포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사무실 이용 방식, 기업들의 이제 근무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되고 그에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의 사무실 공실률이 2분기에 미국 같은 경우 19.2%까지 올라가면서 30년 이래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실률 증가 또는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데 미국 은행권
상업용 부동산 대출 중 약 67%인 약 2조 달러 등이 소형 은행들이 좀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소은행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67% 익스포저 약 2조 달러 규모가 이 중소은행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뭐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 이 부분이 좀 지켜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이 보시기에 올 연말쯤 돼서 보통 지금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 아니다 한 번 더 할 거다, 이제 이걸 갖고 또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원장님 보시기에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인상 쪽에 가깝다, 아니면은 5.5 수준에서 멈추고 더 이상 인상이 없고 내년도 경기를 봐서 오히려 피보팅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뭐 미국의 이제 작년 3월 이후에 이제 정책 금리를 계속 5.25% 인상해서 지금 5.5%까지 올라오면서 금리 인상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러 최근에 거의 마무리 단계가 이르지 않냐는 것이 뭐 시장의 이제 일반적인 기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정책 금리가 계속 올라오면서 사실상 이 수준이 01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고, 실질 정책 금리 수준을 보더라도 사실상 지금 플러스 상태로서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무엇보다 이제 금리 인상의 주요 목표가 이제 인플레이션 억제인데, 최근에 6월달 그 CPI라든가 PC 등이 이제 3.0%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점차 이제 하락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마무리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아직까지 사실상 연준에서는 뚜렷하게 좀 경제 지표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결정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9월 또는 11월에 추가 인상이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좀 다소 일부 좀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시장에 있는 특히 아이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 한 10개 기관 중에서 7개 기관에서는 이미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고 좀 평가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 3개 기관 같은 경우는 9월 내지 11월에 또 최종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있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25bp 이제 올려도 25bp 올리는 거로 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관심은 이 고금리 수준이 얼마나 더 장기화될 거냐, 여기에 이제 점차적으로 가면서 향후 이제 그 연준의 피벗 시기가 앞으로 이제 주요 관심사이자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측면 살펴보면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 한 3월경쯤부터 이제 피벗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아이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기를 좀 늦게 봐서 한 내년 2분기 정도 되면서 좀 피벗되지 않겠냐, 이런 해서 좀 점차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관심과 함께 피벗 시기에 대한 관심이 금년 하반기에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정책을 말씀을 주셨고, 이제 환율로 한번 들어가 볼까 싶습니다. 앞에서도 이 달러화 대 비달러화의 어떤 비동조화 현상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 최근에 달러화 지수가 110을 넘었다가 100 초반대로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본, 우리나라 원화의 이 대미 달러 환율의 변화는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일본이 또 지난 12월에 이어서 0.5%로 이 YCC 수익률 제어곡선의 상단 금리를 올렸다가 이번에 1.0으로 다시 또 올렸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냐, 아니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우에다 총리가 좀 더 전향적인 방식으로 이 YCC 수익률 제어곡선의 상단 이 금리를 올린 것이냐를 놓고 많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보시기에 이 일본발 글로벌 금융시장, 외환시장 어떤 환경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금년 들어서 이제 아마 일본 금융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던 건 주원인은 아무래도 네. 개인 투자자 같은 게 일본 주식시장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의 이렇게 완화적인 YCC 정책을 기반한 완화적인 금융 여건에 따른 네. 엔저 현상, 또 일본 정부의 그 주주 환원 정책 등이라든가 양호한 기업 실적과 성장률 이런 것들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또 하물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일본 상사들에 대해 집중 투자하면서 투자했죠. 일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네. 이런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본 주식이 90년 버블 이후 33년 만에 니케이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네.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 또 국내적으로도 보면은 좀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또 일학개미들까지도 해서 한국예탁원이 어제 발표한 거 보면은 일본 주식 매매 건수가 1년 사이에 무려 70%나 증가할 정도로 네. 일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뭐 자산운용업계에서도 일본 증시 관련 상장지수 펀드를 개발한다는 이런 뉴스들도 좀 나오고 그렇군요. 있는데 일본 금융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의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한편으로 좀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일본 은행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나 ECB와 달리 네. 통화 긴축성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완화적 선진국 중앙은행 치고는 유일하게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그것은 전 일본 은행 같은 경우는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일본의 일본 경제의 디프레션 탈출을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을 수반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2%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통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전 한번 YCC 정책을 좀 깜짝 0.25에서 0.5% 포인트까지 10년 국채물 상단을 조금 열어준 적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0.5%를 해서 1.0까지를 좀 열어주면서 좀 YCC 정책이 완화되면서 통화 긴축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일부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그 국채 가격이나 주가가 조금 하락하기도 하고 약간 일시적으로 달러 대 엔화가 좀 강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만은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은행에서 일본은행에서는 이것은 통화 긴축이 하나가 아니라 국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뭐 시장에서도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약 15 내지 20bp 정도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환율이 여전히 다시 140엔대로 움직이고 있고 일본 주가도 높은 모습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일본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사서 인상한다 하면 이제 YCC 정책을 이제 폐기하는 건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무엇보다도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기대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물가 상승이 이제 기반한 그래서 점진적인 경제 성장 모습이 나타나야 할 텐데 지금 금년도 이제 물가 전망을 일본은행이 이제 금년도 YCC 정책을 하면서 물가 전망을 한 거 보면 물가 상승은 금년도는 약간 높아집니다만 내년에는 2%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본은행에서 평가에 아직까지 실질 임금이 플러스로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고 보면은 조금 더 금리 정책을 좀 완화하기는 조금 금년도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또 일반 시장에서도 YCC 정책을 폐기한다는 것은 조금 더 아직 여기 24년 내년 뭐 하반기나 좀 기대할까 하는데 그 기대 수준도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도 그런 금리 정책 이제 잃어버린 30년의 기나긴 그 경기 둔화의 터널을 빠져나오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에 차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또 지역 경제에서 중국 경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일본의 전 총리를 특사로 파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당 전 대표를 특사 대표단으로 단장으로 해서 중국에 파견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중국 경제는 지금 이 세 가지의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리오프닝을 했습니다만 소비가 점처럼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이 디플레이션 가능성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대학교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취직이 안 되어서 상당히 이 청년 실업 문제 이게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수도 안 좋은 상태에서 미국의 어떤 제재 조치, 반도체라든지 이 수출 제재 조치로 인해 가지고 수출도 부진하면서 중국 경제가 상당히 둔화 가능성이 있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님, 국제금융센터에서 지금 중국 경제, 중국 시장 어떤 방향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뭐 중국 경제는 아까 뭐 우리 조영 원내대표도 방중하신다고 일본도 뭐 굉장히 좀 중국 경제가 동아시아 또 글로벌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렇죠. 또 한국 경제에서의 그 수출이나 또 공급망 이런 측면에서 좀 매우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과거 이제 20년 길게 보면 30년 가까이 한국 경제의 큰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또 한편은 이제 금융시장이나 유한시장에서도 이제 큰 중국의 비중이 높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최근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 저희 센터에서도 그 기재부 등 정책 당국과 함께 중국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제 금년도 이제 많이 이제 특히 이제 소비와 투자가 이제 뭐 당초 기대보다 좀 낮아지고 수출은 계속적으로 또 7월까지 좀 6월, 7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제 뭐 저희들이 뭐 전문가 의견들을 쭉 들어보면 그래도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5%는 금년도에는 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이제 내수 회복, 특히 이제 민간 부분에 이제 내수 회복이 좀 많이 좀 더뎌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수출 감소라든가 또 뭐 물가 같은 경우도 지금 CPI가 7월 물가가 마이너스 0.3%를 기대하면서 일부 뭐 디프레이션 우려도 있겠다고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중국 경제가 최근에 몇 개 품목이 이제 급격히 하락하면서 나타나고 중국 내에서의 이제 수출 부진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기업들이 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국제적인 수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잘 안 될 경우에는 좀 더 큰 부담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아직까지 전반적으로는 좀 하반기에 되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려하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좀 살펴봐야 된다. 저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문제라든가 국유개혁 문제 또는 이런 문제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실업 등으로 인한 그 사회적인 불안 발생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런 정책 대응을 해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어제 전문가분들과 같이 토론을 가지고 나타난 것들 중에 이제 부동산 문제나 경기 활성 문제와 관련돼서 중국이 최근에 이제 발표한 대책만 해도 17개까지 이제 발표를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면 중국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정책 과정들을 좀 하반기 되면 이런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진행되는 모습들을 조금 더 모니터링하면서 그 필요한 정책을 우리도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은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좀 미중 간의 이제 뭐 기술 경쟁 내지 뭐 지정학적인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한 이제 국제 무역 통상 질서 재편이 이제 사실상 한중 관계 경제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미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큰 위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책 당국을 비롯한 뭐 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좀 조심스럽게 좀 점검하면서 향후 발전 방향을 좀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녹화하는 오늘 날짜에서 비추면은 그러니까 어제 시간이죠. 미국 시간으로 치면 수요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앞으로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4차 산업 관련된 그런 기술이라든지 투자에 대해서는 또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조금 미국 정부에게 보고를 강화하는 형태로 명령을 내리실 거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이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나 중국 내부에 있던 이런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작년에 상당히 좀 강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윈도 일본 가서 오래 살고 그랬는데 중국 정부도 이런 점에서는 이게 시장 경제라는 게 이런 측면이 있구라는 걸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이번에 중국이 앞으로 정책을 펴는 가운데 지난해 디지털 기업에 대한 규제가 결국 해외 투자가들의 어떤 신뢰성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거를 좀 느꼈다면 향후 중국이 투자에 대한 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어제 전문가들 말씀은 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어제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신 것들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이 이제 같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동부유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이제 IT 기업이라든가 성장 기업들에 대해 금융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이런 민간 부분의 그 민간 부분에서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약화되면서 금년도 경기가 많이 위축되는 부분들이 이런 민간의 투자나 소비 들었지만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 부족에도 이제 기인한다. 다만 중국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그 규제와 성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갈등 부분을 앞으로 이제 하반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건지 이런 것이 큰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큰 과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거 정책적으로 점차적으로 이게 완화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관련 경우도 과거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규제 중심에 있었다면은 금년도부터는 조금씩이나마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바라보면 중국 정부 당국에서도 민간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조금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유커들의 한국 방문을 중국 정부가 풀었다는 소식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양국 간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 문화적인 이런 교류를 통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많이 작용될 것이라는 걸 아마 중국 정부도 좀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기대감이. 예,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돼 갖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뭐 통상적인 이런 마찰도 있습니다만은 국민들 간의 상대국에 대한 인지도 또는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한국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이런 인지도 면에서 서로 좀 그래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갈등할 정도의 수준까지 좀 많이 안 좋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국 간의 교류와 또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간다면은 양국 간의 좀 이 우호적인 이런 분위기의 형성에 좀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미국과 그리고 일본, 중국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유럽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두 자리 상당히 14%를 넘어가는 그런 소비자 물가를 보이다가 ECB가 계속해서 금리를 미 연준과 함께 올리면서 최근에는 5.3%까지 떨어진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독일 경제, 사실 유럽 경제 그러면 독일 경제가 대변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독일은 시리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로 많은 노동 인력들이 유입돼서 저가 노동 공급이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좀처럼 지금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독일 경제에서 이 제로 성장이라는 것은 참 드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중국 경제에 또 영향을 받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보시기에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지난 IMF 총재도 했습니다만 이분 생각에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멈출 수도 있다. 미 연준의 파월 의장과 비슷한 포지션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로 경제가 이제 고금리 부담으로 해서 좀 약간 좀 반등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반 이제 금년 상반기에 보면은 독일 경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로 경제 같은 경우도 지금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독일 같은 게 제조업 네. 중심 그렇죠. 국가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서비스 부분에 이제 국가할 수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GDP 성장률이 이제 제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비스 부분 수요 증가로 좀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네. 국가 간의 좀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고. 근데 좀 앞으로 향후 경제 어떻게 나타날까요?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구매력 관리 지수라든가 네. 경기 전망 지수 이런 것들이 좀 다소 부진할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면에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이제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이 조금 7월 5.3%로 좀 완화되고 있고 예. 서비스 물가 압력도 좀 여전히 좀 있습니다만 하락 좀 다소 좀 진정되는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이제 유럽 전역에서 좀 하락되고 있고 네. 반면에 이제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제조업과 건설업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 모멘텀 같은 거는 좀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하반기에는 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반등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채금리 같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제 국채금리 시장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ECB의 통화 정책을 반영해서 약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입고 있는 반면에 네. 증시의 경우는 그 주요국 증시 중에서는 유로 지역이 좀 상대적으로 이제 약한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앞으로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또 올릴 거냐? 네. 물론 이제 현재 리가르드 총재께서는 7월에 이제 7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경제 지표를 바라보면서 지금 데이터 의존성을 강조한 점을 보면은 네. 향후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따라서 좀 대응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경기 하강 압력이 높아지면서 네. 금리 금리 인상 사이클도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좀 아직까지는 좀 유로 경제 같은 경우는 좀 물가 상승 수준이 아직 여전히 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네. 향후 이제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은행들에 대해서 금융권에 대해서 이 횡재세를 40% 정도 매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푸틴 입장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너무 가져가게 되면은 이 러시아 경기가 그렇게 좋아질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도 또 마찬가지일 것 같고 아직까지도 유럽이나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모두가 다 이 치러야 될 또는 계산을 해야 될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보시기에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세계 경제 또 국제 금융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변수라 할까요? 영향력 있는 이슈들 어떤 걸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긴축적 통화 정책이 이제 마무리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좀 먼저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화되면서 조기 종료될 그런 기대가 좀 시장에서 굉장히 팽배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고용 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바라보면 미국 경제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여지는 남아 있다는 점을 좀 하면서 무엇보다도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 충격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무엇보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경제의 회복, 하반기 이제 중국 정부가 점차적으로 좀 경기 부양책을 좀 쓰면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느 정도 회복될 건지 그 회복세는 뭐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IBD의 일반적인 전망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이제 그동안 있고 고금리 글로벌 통화 긴축의 후폭풍이 이제 점차적으로 시장으로 이제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게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서 고부채
국가라든가 이런 것들 이자 부담이 큰 부문 결국은 미국 중소은행 상업용 네.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미국 중소은행이라든가 그 상업용 부동산 부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충격이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그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동안 규제를 덜 받고 있는 그 비은행 부분에 있어서의 그 문제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피치가 뭐 미국 신용등을 낮추면서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은 예. 이런 공공 부분에서의 과도한 부채 문제라든가 정부의 그 재정 건전성 문제 네. 이런 거 경우에도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정부 부채가 이제 GDP 대비 256%까지 이제 뭐 임박하는 등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채 발행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은 예. 아무래도 이제 국채 또 미국 정부도 이제 금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국채를 거의 1조 달러 이상을 좀 발행하겠다는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점차적으로 금리 인상의 충격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흑해 곡물 협정 등을 좀 연장을 좀 중단하기도 하고 네. 또 아울러서는 또 오늘도 뭐 태풍이 이제 오고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네. 기후 변화에 따른 엘니뇨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좀 점차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식량 가격에 미치는 그 충격이 나타나면서 네. 또 다시 또 물가를 상방 압력으로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우려들도 잔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을 바라보면은 어떤 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기대라기보다는 지금 뭐 중앙은행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좀 경기 지표, 특히 데이터들을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향후 그 경기 흐름이라든가 향후 좀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그 본인들의 전략 이런 것들을 네. 좀 조심스럽게 좀 짜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난 7월에 있었던 제주에서 능률협회가 주최한 이 하반기 경제 전망에 갔을 때 조동철 KDI 원장께서는 그리고 또 와세다 대학의 박성준 교수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지금 잘 우리나라의 이 통화정책, 금융정책을 선제적으로 또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주셨으면 현대경제연구원의 전 대표를 하셨던 한상원 박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쉽다라는 표현을 뭐 잘하고 계시지만 아쉽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 즉 소비자 물가라든지 고용을 잘 관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지 않나라는 평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민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유동성의 문제, 새마을금고 사태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은이 조금 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물밑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이 금융 섹터의 장으로서 우리나라의 가장 그 유망한 이 싱크탱크의 장으로서 한국은행에 조금 이렇게 제언이라 할까요? 하나의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한국은행에 뭐 제언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작년 하반기 우리 이제 10월 달에 작년 하반기에 나타난 그 하반기 이후에 네.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책 당국들이 이제 소위 정책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이 4개 주요 부처들의 이제 장들께서 네. 그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경제에 당면하고 있는 신용 불안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좀 잘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금고 사태로 해서 한때 이게 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한국은행에서 여러 규정까지 좀 완화시켜가면서 네. 또 일본 시중은행들이 또 채권을 인수해주고 그러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국내적으로도 좀 위기 대응 속도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 신속하게 되면서 그 정책 관리 역량 면에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앞으로도 이제 우리 경제가 지금 크게 정책적으로 하기 이제 힘든 상황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높은 가계 부채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고 네. 한편으로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제 이런 그 경기 하방 압력의 요인뿐만 아니라 지금 좀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염려하고 있는 상황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 그 IB들의 전망들이 네.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입니다. 예. 지금 GDP 성장률이 정부에서는 1.4%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이 이제 IB 평균을 보면 1.1% 수준인데 네. 1.1% 수준이 결국 이제 이 동아시아 이머징 국가 중에서도 뭐 최하위 수준이고 네. 사실상 우리가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낮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앞으로 좀 더 되살펴봐야 되지 않을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현재 우리 경제 직면하고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그는 앞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필을 신재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영재 지금 국제금융센터 원장께서는 뭐 기획재정부의 공공정책 등 물가 관련한 담당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물가에 관련한 내용은 아마 우리 이영재 원장님만 한 전문가가 안 계실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뒤에 IBRD라든지 EBRD 유럽개발은행이라든지 국제개발은행 이런 쪽에서 근무를 하셔서 국제적인 감각을 상당히 보유하고 계신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하시고 향후 우리나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지난번에도 첫 방송에서 나와 주셨습니다만 이제 저들 연합뉴스경제TV가 이 개국 한 살이 됐습니다. 원장님 같은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전문가분들이 이 부족한 경제 프리즘이라든지 이런 연합뉴스경제TV에 많이 나와주셔서 시청자분들과 소통한 덕분에 그래도 오늘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덕담 한마디 해주시고 또 국제금융센터의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 포부도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연합경제TV의 그 개국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예.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합경제뉴스TV가 아무래도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그 세계 경제 및 그 금융시장에 관련된 정보를 무엇보다도 어느 매체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서 큰 기여하지 않을까.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이슈, 주요 국내 경제 이슈에 대해서 단순한 전달자 입장이 아니라 네. 심층 분석과 인사이트를 좀 주심으로써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더 다른 매체에 비해서 신뢰성을 갖고 있고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저도 좀 연합경제TV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좀 우리 곽수정 박사님께서 하신 이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각 분야의 그 저명한 전문가분들이 직접 나와서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이 있는 토론을 하시에 따라서 보고 자연스럽게 보면은 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향후 앞으로 흘러갈 정책의 맥 이런 것들도 잘 잡아주셔갖고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이 연합경제TV가 앞으로 이제 우리의 경제 금융 관련 이슈를 주도하는 좀 리딩 미디어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저도 지원하고 또 기원하겠습니다. 예. 원장님의 말씀에 두 가지 심층 분석과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연합뉴스경제TV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곽수정의 경제프리즘도 더욱더 분발해서 방금 원장님이 말씀 주신 금융뉴스의 리더다운 그런 모습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